삶은 화가 날 정도로 불공평합니다. 노력한다고 해서 반드시 보상이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착하게 살았다고 해서 좋은 사람들과만 만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니체는 이런 현실 속에서도 자신의 힘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신만의 가치를 만들고 자신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끝없이 불행을 탓하고 위로만 바란다고 해서 현실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냉정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직 당신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길 바라기에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넘어진 적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걸어왔다는 증거입니다. 흔들린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나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삶이란 본래 그런 것입니다. 무너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서기도 하면서 우리는 나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니체의 이 말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운명에 끌려가지 말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라. 부디 이 영상이 당신의 삶에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위버맨쉬는 니체가 주장한 초인의 철학을 현대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여기에서 초인, 즉 위버맨쉬란 기존의 도덕과 사회적 관습을 그대로 따르는 대신 자신의 의지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며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이 책은 니체의 대표작인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을 기반으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직면한 고민과 삶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담았습니다. 니체는 신은 죽었다는 선언을 통해 기성체계가 무너진 이후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창조하는 인간만이 진정한 자유를 가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책은 바로 이 누구의 시선도 아닌 내 의지대로 살겠다는 선언을 니체의 말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직접 알려줄 수 있는 문장들로 엮었습니다. 총 3개의 파트로 되어 있는 전체 내용은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자기 극복과 성장에 관한 43가지 삶의 태도. 2. 당신이 만나는 모든 얼굴이 당신을 만든다. 인간관계와 감정 조절에 관한 31가지 방법. 3. 그대의 시선이 삶의 크기를 정한다. 세상을 바라보는 39가지 시각. 그리고 그 각각의 파트에 여러 개의 짤막한 단락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억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들에 대해 묵직하지만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이어나갑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 내용 중 지금의 우리에게, 저와 당신에게 꼭 필요한 몇 가지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살다 보면 한 번쯤은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 길이 그저 방황이었을까 아니면 꼭 필요한 과정이었을까? 그러다 문득 흘려보낸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으며 그 모든 순간이 결국 나를 더 강하게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 넓어졌고 선택지도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정해진 방식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됐지만 지금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삶이 더 나은지, 어떤 방식이 옳은지 고민하며 끝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마치 거대한 쇼핑몰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하나의 가게에서 하나의 물건을 보고 결정했다면 지금은 수만 가지 선택지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비교로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당신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비교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비교를 넘어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당신을 둘러싼 세상은 지금도 쉼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거대한 미로에서 출구를 찾듯 가끔은 막다른 길에 부딪혀 멈춰 서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왜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묻습니다. 이 질문들은 불편하고 때로 고통스럽지만 결국 우리를 더 깊은 깨달음으로 데려가 줍니다. 문제는 그 답이 언제나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왔던 가치가 흔들리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중요합니다. 길을 잃는다는 것, 곧 새로운 길을 찾는 시작이기도 하니까요.
예를 들어 오랫동안 간직해온 목표가 갑자기 무의미해졌다면 이제 무엇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삶은 질문으로 가득한 미지의 세계입니다. 진정한 삶의 가치는 완벽한 해답이 아니라 그 해답을 찾아가는 노력과 답을 찾지 못해도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용기에 있습니다. 과거에 얽매여 자신을 짓누르지 말고 언제든지 새로운 삶을 설계할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두려움 대신 희망을 택하고 과거가 아닌 미래를 기준으로 한 걸음 내딛어야 한다는 지금의 상황은 생각해보면 오히려 더 큰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기 마련이고 특히 다른 사람을 단정지을 때 실수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의 반응입니다. 많은 사람이 화를 내거나 방어적으로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그 분노는 타인에게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쏟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틀릴 리 없다고 믿었던 자존심이 상처를 입자 그 감정을 어떻게든 풀 때가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마치 넘어졌는데 바닥이 미워서 발로 차는 것과 같은 이치일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를 인정하는 일을 어려워합니다. 내 판단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순간 뭔가 약해지는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바로 그 인정의 순간이 우리를 훨씬 성숙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판단이 틀렸다고 해서 우리가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오히려 잘못을 받아들이고 그 경험에서 배우려 할 때 진정한 강함이 생깁니다. 물론 이 과정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분명 멍청하고 어리석은 바보라고 확신했다가 후에 오히려 그가 훨씬 더 현명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순간적으로 숨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때는 내가 조금 어리석었다며 가볍게 웃어넘길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누구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건 자존심을 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을 더 여유롭게 해주는 일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원치 않는 상황에서 반사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러고는 나중에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결국 이 선택은 내가 한 거라고 자신을 납득시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생존 본능이 이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를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삶과 인간의 본질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과거를 한번 돌아볼까요?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싸웠던 옛날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기준으로 보면 잔인하고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이 처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강자와 약자가 부딪히는 일은 언제나 생존의 기본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함부로 비난하기도 어렵습니다. 모든 행동은 나름의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규칙과 가치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귀찮고 거부감이 들었던 삶의 습관이나 기준도 시간이 흐르면 우리의 사고방식과 태도를 형성하는 중요한 틀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틀에 갇혀버리는 순간입니다. 습관이 태도를 만들고 태도가 기준이 될 때 우리는 점차 익숙한 것에 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삶은 고정된 틀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흐름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규칙을 따르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당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자기 안의 가능성을 의심하지 마세요. 무엇이 당신을 올가매고 무엇이 당신을 앞으로 나가게 하는지 탐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틀을 세우되 그 틀에 갇히지 말라.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스스로 선택한 기준과 원칙을 세워라. 이것이 지금 당신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입니다. 진심으로 말한다고 해서 항상 진실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진솔함과 진실을 혼동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사실로 믿고 신앙심 깊은 이들은 교회의 가르침을 절대적 진리라 여깁니다. 그러나 진심이 곧 진실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때로는 진심이 가장 강력한 착각이 될 수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긴 역사를 통틀어 보면 자신의 신념을 위해 목숨까지 건 사람들이 많았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신념이 단순한 착각이었음이 드러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믿었고 그 신념을 위해 싸웠으니 분명 어떤 의미가 있었을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이는 마치 오래된 러브레터를 보며 그때는 분명 진심이었겠지 하고 되뇌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진실을 보면서도 거기에 희망과 바람을 더 씌웁니다. 도덕적 행동이 꼭 깊은 깨달음에서 나오는 건 아니고 영원한 정의나 절대선이라는 개념도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환상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마주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진심이 항상 진실과 일치하는 건 아닐 수 있다는 걸 인정하면 우리는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되고 더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진실을 찾는다는 건 우리가 직접 만들어 온 믿음과 환상을 하나씩 벗겨내는 과정인지도 모르겠네요. 다혈질인 사람들은 사소한 상처도 크게 받아들이고 부당한 상황에 더욱 격렬한 반응을 보이기 쉽습니다. 분노와 원망 속에서 사는 사람이 결국 그 감정에 갇혀 자기 삶을 스스로 제한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분노는 시야를 흐리게 하고 진짜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만듭니다. 감정에 휩쓸리면 해야 할 일도 뒤로 미루고 불필요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분노가 내 삶을 개선시키지 않는다면 그 감정을 에너지로 바꿔 자기 발전을 위해 써야 합니다. 내면의 분노를 실천과 성취의 동력으로 전환하는 것, 그게 현명한 사람의 방법일 것입니다. 감정은 우리 삶의 일부일 뿐 우리가 곧 그 감정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분노를 영원히 붙들고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분노의 유통기한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 감정을 언제까지 품을지 스스로 결정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끔 엉뚱하거나 외설적인 상상을 해도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생각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이걸 누군가가 알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생깁니다. 부끄러움은 내가 품은 생각 자체보다 그것이 타인의 시선에 어떻게 비춰질지에 대한 불안에서 비롯됩니다. 마치 누군가 내 마음을 훔쳐볼 것만 같은 기분 말입니다. 흥미로운 건 부끄러움이 실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타인의 상상력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생각을 했는지보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결국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우리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타인이 만들어낸 우리의 이미지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 생각이 내 안에만 머문다면 문제될 게 없는 것 아닌가? 맞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본능적으로 타인과 연결되기를 원하면서도 동시에 그 시선과 평가를 두려워하는 모순을 지니고 있습니다. 결국 부끄러움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데서 생깁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우리는 스스로를 조금 더 솔직하게 들여다볼 기회를 얻게 되지요. 그러니 다음에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잘못된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너무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라고요. 그 순간 부끄러움이 생각보다 훨씬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요. 전혀 다른 것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왜 모순된 생각을 할까요? 언뜻 틀려 보이지만 사실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옛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깊이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런 거라는 한마디로 모든 호기심을 닫아버렸지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그냥 그렇다는 말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답을 찾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깨닫습니다. 겉으로는 전혀 달라 보이는 것들도 사실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논리와 감정, 배려와 욕심, 옳고 그름, 세상을 너무 단순하게 나누는 것 자체가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예를 들어 완전히 남을 위한 행동이 정말 있을까요? 겉으론 순수한 선의처럼 보여도 사실 자기 만족감을 느끼려는 마음이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을 주고 만족을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결국 우리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이 어쩌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완벽하고 특별한 존재라고 믿고 싶어 하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불편한 질문을 던지는 걸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 질문을 끝까지 파고들 용기가 결국 당신을 더 나아가게 만들어주니까요. 진실은 때로 불편하지만 그게 바로 진짜 자유로운 삶으로 향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보던 세상의 경계를 넘어 더 넓은 시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자신만의 질문을 던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요. 동화나 영화에서는 부자가 가난한 이의 소중한 것을 빼앗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그 물건은 가난한 이에게 전부지만 부자에게는 하찮아 보일 뿐인데도 말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부자는 그 물건의 가치를 모르기에 자신이 끔찍한 짓을 하고 있다고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가난한 이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가 내 것을 빼앗으려 했다면 얼마나 타락한 사람인가 하고요. 하지만 사실 그들은 타락했다기보다 그저 무심할 뿐입니다. 너무 많은 걸 가져본 사람은 작은 것의 가치를 느끼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사랑도 정직도 양심도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권력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에서 보면 무자비한 악행처럼 보여도 당사자에게는 그저 하나의 결정일 뿐입니다. 예전에 크세르크세스가 한 아버지의 아들을 처형했을 때 그에겐 단지 자신의 계획에 방해되는 문제를 처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절망과 슬픔은 크세르크세스에게 배경음처럼 흐릿했을지도 모릅니다. 악이라기보다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가해자도 피해자만큼 고통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정한 판사는 서류를 처리했을 뿐이고 그 판결로 인해 누군가의 인생이 망가졌다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양쪽이 느끼는 감정의 무게는 같을 수 없습니다. 결국 타인의 행동을 피해자의 고통으로만 판단하기보다는 그 행동 뒤의 배경과 의도도 살펴야 한다는 것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가해자의 잘못이 정당화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을 단순히 타락한 괴물이라고 부르는 순간 문제의 본질을 놓치게 된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혹시 내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파리 한 마리 죽이는 것처럼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말이지요. 우리는 끊임없이 묻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걸까? 나는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하지만 삶은 친절하게 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고통과 시련, 관계의 상처, 기대와 실망이라는 방식으로 답을 요구합니다. 니체는 이 모든 것을 정면으로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도망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바꾸라고 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삶도 쉬운 길은 없고 누구나 자신의 상황이 가장 힘들다고 느낍니다.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피하는 것 혹은 그것을 마주하는 것. 저자는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은 답이 아닙니다. 남들이 정해준 삶의 방식이 반드시 옳은 것도 아닙니다. 니체가 우리에게 물었던 질문인 그 길이 진정 내가 원하는 길인가에 답할 수 있으려면 이런 불공평하고 힘든 삶 속에서 자신만의 가치를 만드는 것으로 스스로의 의미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때의 그 힘든 일들이 결국 지금의 나를 위한 것이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때 당신은 앞으로 더 강해질 것입니다. 분명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니체의 이 이야기가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돌다리 동네 책방은 상상하는 모든 것이 현실이 되고 꿈꿔온 최고 버전의 당신의 모습으로 그렇게 이후로도 계속 당신의 모습이 더 단단해질 것이라 믿고 응원합니다.